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52편 태종의 칼날, 세종의 장인을 겨누다. 서기 1418년에 해당하는 세종 주기년 9월 8일, 세종의 장인인 시몬은 사신단을 이끌고 명나라로 떠납니다. 자신의 사위가 왕위에 오른 데다가 자신도 쉰이 채 되지 않는 나이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 벼슬을 달고서 명나라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 부러울 게 없었겠죠. 그로부터 2달쯤 뒤인 11월 2일, 태종이 조말생 등 병조의 측근 신료들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운을 뗍니다. 지금 육조와 대간에서는 자꾸만 회안의 죄를 청하는데, 사실 회안은 간사한 자들에게 그릇 인도되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지 본래 반역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느니라. 이 회안이 누구냐 하면요, 조선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인 방간입니다. 이방원의 바로 윗형이지요. 박포의 거짓 밀고를 믿고 군사를 일으켜서 방원을 공격했다가 실패해서 유배 중인 인물입니다. 방간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유배형을 받은 지가 18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이때까지도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상인이라는 놈은 말이지, 회안대군을 얘기하던 이방원이 갑자기 얼마 전에 관노 신분으로 내쳐진 강상인의 얘기를 슬쩍 꺼냅니다. 예, 상왕 전하. 지금 강상인 그자는 노비가 되어 지방 관하로 내쳐졌지 않사옵니까?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사온데. 강상인 그자가 생원이었던 시절부터 내가 그를 곁에 두었는데, 나는 그의 수고로움을 잘 알기에 매우 후하게 대우를 해주었다. 그 은혜를 헤아렸다면 마땅히 충성을 다해 나를 섬겼어야 하거늘, 내가 병조 참판을 시켜주었음에도 군사에 관한 사물을 내게는 아뢰지도 않고 주상에게만 보고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상왕 전하, 신이 강상인을 문초하였을 때 그자는 마땅히 상왕 전하께 군사에 대한 일을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어찌 알면서 그리하였겠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변명하였사옵니다. 그래서 괘씸하다는 것이야. 마땅히 강상인 그자를 유배지에서 소환해서 다시 신문을 해야 할 것이야. 하오면 강상인의 직속 상관으로서 병조 판서였던 박습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박습은 강상인의 말을 믿고 따랐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는 둘의 죄가 차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왕 전하, 박습의 사람된 품으로 보아서 어찌 강상인의 지위를 따를 사람이겠사옵니까? 신은 그 둘의 죄가 경중을 따질 것 없이 똑같다고 사료되옵니다. 너는 길제를 알고 있느냐? 고려의 충신이었던 야은 길제의 말씀이옵니까? 그래. 길제는 우리가 조선을 세운 다음에 벼슬을 주겠노라며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았던 인물이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신하의 절개란 모름지기 이래야 하는 것이다.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가신 출신으로서 노비로 전락해서 지방으로 내쳐진 강상인 얘기를 꺼냈다가 고려 말의 대표적인 문신이었던 길제 얘기를 툭 꺼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외국어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길제는 나라가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벼슬을 주겠다고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으니 그런 충신이 어디 있느냐. 모름지기 충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강상인이 원래 자기의 가신 출신이고 사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20년 동안 그 밑에서 출세를 했던 네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실이 여부에 어찌됐든 현지 국왕에게 두 마음을 품어서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제를 얘기하면서 모름지기 충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의 옛 가신들은 오로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그 복잡한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인 11월 3일 이방원이 편전으로 나아가서는 조말생, 원숙, 장윤화, 하연 등이 모인 자리에서 또다시 강상인 얘기를 꺼냅니다. 어제 내가 강상인의 일을 꺼냈다 말을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경들과 의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개 생원이었던 그 자를 병조 참판까지 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내가 그 자를 특별히 은혜로서 대우한 것이거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딴 마음을 품고 군사에 관련된 사물을 나에게는 알아주지도 않고 다만 각 시간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만 보고했던 것이야. 또한 주상이 왕위에 오른 지 사흘째 되던 날 강상인이 나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상왕 전하, 각 도에서 매를 바치기로 하였사온데 이 매들은 마땅히 상왕 전하께 올려야 될 것이옵니다. 그러기에 나도 또한 그리 처결하라 했는데 강상인 그 자는 즉시 나의 선지를 받들어서 각 도에 공문을 보내기는커녕 4-5일이 지나도록 실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히 공문을 보내게 했더니 이 자가 나에게 뭐라 한 줄 아는가? 상왕 전하, 그 문제는 주상 전하의 왕지를 받들어서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이 옳겠사옵니다. 이러는 것이야. 하는 수 없이 그자의 말을 따르기는 했으나 만약 우리 부자를 차별 없이 사랑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용렬한 일을 하는 것은 뒷날을 대비해 모종의 일을 꾸미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방 관하에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은 마땅히 국왕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할 일인데요. 강상인이 처음에는 상왕인 자신의 명의로 보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국왕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번복을 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자신이 상왕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국왕의 권한을 아들인 세종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태종은 강상인을 두고 용렬하다라고 했지만 정작에 용렬한 사람은 태종 이방원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는 사소한 일을 엮어서 그를 노비로 내쳤으면 그것만으로도 가혹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이 강상인 사건이 대두된 것이 9월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뭐 의군부도 그러고 형조도 그러고 대관들도 이 강상인을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벌을 줘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그냥 끊임없이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상인도 죄를 받고 그 상관이었던 병조 판서였던 박섭까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벌을 받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10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대관들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물론 다른 일이 있기도 했지만 아마 그때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2달이 지난 시점에 태종이 갑자기 강상인에 관한 일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강상인, 그 자를 다시 국문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반역할 마음이 없는데도 죄를 주었다면 실로 원통하고 억울함이 될 것이니 마땅히 용서해야 되겠지만 반역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왕법으로서 이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상왕 전하, 박습이라는 자가 비록 강상인의 말만 따랐다고 변명하고 있사오나 경험이 많은 그가
어찌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였겠사옵니까? 박습을 비롯한 기타 연루자들도 모두 소환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강상인 등을 소환해서 다시 국문해야 한다는 쪽으로 일단 여론을 일으켜 놨으니 정승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상왕은 장윤화에게 명하여 좌의정과 우의정의 집에 가서 의견을 묻게 하였는데 좌의정 박은이 아뢰었다. 상왕 전하, 강상인이 범한 죄가 이보다 클 수가 없사옵니다. 임금께서 워낙 인자하시어서 가벼운 형벌에 처하셨기에 온 나라 사람들이 논청을 하여 싸우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싸운데 지금 다시 신문을 하게 하시니 신은 실로 기뻐하옵니다. 우의정 이원이 아뢰는 말도 또한 박은의 의논과 같았다. 이에 의금부 진무 안희덕을 단천으로 보내고 홍연안을 고부로 보내고 도사 노진을 사천으로 보내고 진중성을 무장으로 보내어서 강상인, 박습, 최지지, 이각 등을 모두 다시 잡아오게 하였다. 자, 그들을 다시 잡아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을까요? 태종 이방원이 지방으로 내쳐진 강상인 등을 다시 소환해서 무슨 일인가를 새로 꾸밀 궁리를 했다면 사전에 박은 등의 측근 세력과 의논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태종이란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들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제거해간 그런 다른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은은 신복이니까 둘이서 만나서 하다가, 그런데 일단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박은하고 조말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건을 관련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고문을 하면서 사건이 확대됩니다. 연루된 사람도 훨씬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왕의 장인인 시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국외국어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인데요. 태종이 최종적으로 노린 인물은 바로 당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던 세종의 장인 시몬이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윤훈표 연구원은 아예 태종이 시몬을 얽어맬 계략을 짜놓고서 강상인 등에 대한 소환령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몇 달 동안의 이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 기간 중에 시몬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화려한 어떤 세레모니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태종은 계획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했다. 도저히 둘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 거냐. 그 기간 중에 아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록에는 전혀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 강상인의 사건이 딱 떨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동생이 또, 조총절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엮으면은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구도,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먼저 강상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 병조판서 박습에 대한 신문이 실시됩니다. 상왕이 대사원 허지, 사간 정초, 형조정랑 김지형, 병조참판 이명덕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같이 박습 등을 국문하게 하였다. 죄인은 당시의 병조판서로서 상왕 전하께서 주상 전하께 보위를 물려주면서 내린 교서를 차마 모른다고 할 것이냐? 교서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오? 군국의 중대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한다. 또한 병조로 하여금 항상 상왕전의 전문 안에 있게 하라. 이런 내용 말이다. 예, 알고 있었소. 그럼에도 너희들은 군사에 관한 업무를 상왕전하께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틀림없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게 아니냐? 어찌 감히 다른 계획이 있겠소? 다만 내가 병조판서에 새로 임명되어서 사무를 잘 알지 못할 뿐이었으며, 또한 강상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갑병들에게 휴가를 주는 일과 같은 군사 업무는 마땅히 예에 의하여 주상 전하께 아뢰라고 하기에 거기에 따른 것이오. 내가 병조판서이고
강상인은 그 아래 참판인데 아랫사람의 명을 따랐다는 것이냐? 강상인은 원래 상왕 전하를 참저 때부터 모셔온 신하이며 오랫동안 병조에 있어서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랐을 뿐이요. 그러면 각 도에 매를 올려보내라는 공문은 상왕이 선지를 내려 명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상전하의 이름으로 보냈느냐? 그 역시 강상인이 말하기를 마땅히 주상 전하의 이름으로 보내야 한다기에 그리하였소. 1차적으로 병조판서였던 박습을 신문했지만 별다른 내용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사원 허지가 신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태종을 찾아갑니다. 강상인이 하자는 대로 했다. 박습이 이렇게 말하더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상황전하. 허나 고문을 가하면 박습이 아주 죄가 없는 것은 아닐 터이나 강상인과는 그 죄가가 다르지 않은가? 박습에게 차마 고문을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다, 상황전하. 박습은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니옵니다. 모름지기 그 자신이 장관의 자리에 올랐었는데 어찌 아랫사람인 강상인의 말만 따르겠사옵니까? 마땅히 고문을 가하면 그의 여죄를 캐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고문을 가해서 박습의 죄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든다고 해봤자 그것이 태종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없던 사실을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11월 동짓날 상왕이 문안인사차 찾아온 영돈령 유정현,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등에게 표범가죽 한 벌씩을 내려주고 연회를 베풀었다. 한평군 조연 이하의 관원들에게는 상왕이 사슴가죽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자, 들으시오. 경들이 동짓날의 모처럼 우리 집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박한 물품을 선물로 주는 뜻은 따로 있소이다. 경들의 목숨이 이 가죽처럼 즐겨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상왕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상왕전하. 드디어 술자리를 차리니 효령대군 2보 이하의 훈친들과 재상들이 모두 연회에 배석하였다. 술이 취하자 여러 사람이 한 구절씩 지어서 한 편의 시를 이루었다. 오늘 나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특히 주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와서 이 노인을 위로해 주니 내 답례를 하기 위해 간소한 주연을 베푼 것이에요. 자, 내 특별히 내리는 술이니 이 잔을 받으라. 상왕이 옥배를 유정현에게 내려주어 술을 마시게 하니 유정현이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자 상왕이 말하였다. 내가 경과 더불어 한 술잔에 같이 마시자 했는데 그러한 나의 뜻을 그대는 아는가? 상왕 전하, 전하와 진실로 한 몸과 한 마음임을 확인하는 뜻인 줄 아옵니다. 하오나 어찌 상왕 전하와 신하인 제가 감히 한 술잔에 같이 마실 수 있겠사옵니까? 내가 같이 마시기를 원하는 것이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상왕은 다시 옥배의 술을 따라 박은과 이원에게도 내려주어 마시게 하였다. 술에 취한 상왕이 임금의 어깨에 의지하여 일어나 춤을 추었다. 밤 늦게까지 연회를 즐기다가 이경에 이르러서야 파하였다. 동짓날 태종이 베푼 연회에서 참석했던 이 면면들이야말로 태종 이방원의 측근 실세들로서 강상인의 옥사를 태종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도 힘을 보태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제 강상인에 대한 신문이 실시됩니다. 박습의 경우와는 그 강도가 달랐습니다.
강상인 내놈인 딴 마음을 품고서 상황전화와 주상전화를 이간질하고서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가 30년 동안이나 원종공신으로 상황전화를 모셨는데 어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소? 다만 업무를 잘 알지 못한 것뿐이요. 뭐들 하느냐? 저자가 바른 대로 토설할 때까지 골기를 쳐라! 예! 그러나 강상인으로부터도 별다른 대답을 받아내지 못하는데요. 병조 참판 이명덕이 강상인에 대한 신문 결과를 임금인 세종에게 보고하자 세종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상인 그자가 볼기 맞는 것을 피하려고 그러한 기망의 말을 꺼낸 것 아니겠소. 마땅히 끝까지 신문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주변의 무리들도 신문을 해야 될 것이오. 우리 부자 사이에 이와 같은 간사한 사람들이 있으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글쎄요. 이때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이 무슨 계산을 하고서 강상인 등을 다시 불러 신문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건 그렇고 강상인에게 가해진 지금까지의 고문이 볼기를 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지의 고문이 가해집니다. 강상인 저자에게 압슬형을 가하라! 물을 압자에 무릎을 뜻하는 슬자를 쓰는 이 압슬형은 고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형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록에는 강상인에게 압슬형이 4번이나 가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슬형은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도 압슬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릎 위에 이렇게 sak이 깨진 것이나 이제 이런 걸 놔서 상당히 고통을 주면서 위에 매우 무거운 이제 돌 같은 것을 놔서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무릎뼈를 찢겨서 깨어질 때까지 형을 가하는 것이다 해서 보통 압슬형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혼절을 하고 취조관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상인은 압슬형을 4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4번 받을 때까지는 사실은 취조관이 요구하는 답을 안 했다는 얘기죠. 강상인이 했던 얘기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압슬형이 4번째 가해지자 강상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의 얘기들을 토해냅니다. 아마도 취조관이 주문한 대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죠. 저놈의 무릎이 박살이 나도 좋으니 압슬형을 더욱 독하게 가하라! 말하겠소. 시키는 대로 나 말하겠소. 제발. 그래, 군사에 관한 일을 상황전하께 아뢰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국가의 명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황께 아뢰지 않은 것이요. 하면 병조 팡서인 박습관은 어떻게 의논을 한 것이냐? 군사에 관한 명령이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박습 또한 옳다고 하였소. 그 한 곳이라는 데가 어디를 이르는 말이냐? 주상전을 이르는 말이 아니더냐? 그렇소. 하면 내 놈이 상황전하를 배반하고 새로 즉위한 임금의 덕을 잇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었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압슬형을 받아야 이실직고 하겠느냐? 말하겠소. 내가 상황전하를 배반하고 임금의 덕을 입기를 받아서 그리한 것이요. 그러면 너와 작당을 한 다른 무리들도 분명 있을 터. 그 자들이 누군지
바른대로 말을 하라! 자, 이제부터는 배후를 캐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국가의 명령이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강상인의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군권은 명령이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이걸 문제 삼았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얼거매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태종과 세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라도 아버지 왕이 살아있으면서 군권을 장악하겠다 혹은 뭐 국가의 중요한 정사에 관여한다라고 할 때 관리들 중에서는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 특히 그 국왕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군권도 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현지 국왕의 세력이 더 강했다면 오히려 상왕이 군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사람이 간사하다라고 비판을 받고 벌받을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은 한 군데에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은 곧 상왕인 태종과 국왕인 세종 사이를 이간질하는 반역 행위다. 이렇게 엮어내겠다는 틀이 일단 마련된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강상인의 그러한 생각에 동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공모자 혹은 배후 세력으로 엮는 일입니다. 다시 강상인에 대한 의금부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군사가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 명령은 한 군데서 나와야 한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눈 자가 누구인지 토설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일 때문에 나갔다가 동지 총재 심청을 궁궐 문 밖 장막에서 만났는데 심청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잠깐. 지금 강상인이 입에 올린 동지 총재 심청이라는 사람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세종의 장인 심온의 동생입니다. 그래, 심청이 무엇라 하였느냐? 내금이 군사들 중에 결혼이 많아 시위가 허술한데 어째서 보충하지 않느냐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군사가 만약 한 곳에 모인다면 허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그랬더니 심청이 무엇라 하였느냐? 만약에 군사들이 한 곳에만 모인다면 보충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사가 한 곳에만 모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곧 군사가 상왕전이 아니라 주상전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렸다. 강상인과 함께했던 사람이 심원의 동생인 도총재 심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냈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 그 심정하고 뭐 그 강상인이 무슨 뭐 연결되거나 그런 고리가 없었는데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그 정치적 실수가 대단했던 이제 태종은 이 사실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않고 반역죄로 얽어보려고 하니까 강상인부터 재조사하고 반역에 필요한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고문, 그 자백 뿐만 아니라 그의 상관이었던 박습까지 얽어가지고 아주 크게 대형으로 확대시켜보자, 이런 어떤 면밀한 계산하에 드디어 이제 그 고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심청 말고 또 누구와 하였느냐? 내가 일찍이 이조 참판 이관의 집에 들렀는데 이관이 말하기를, 요사이는 어찌 드물게 오느냐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상황전과 주상전을 번갈아 드나들다 보니 여가가 없기 때문이다 하였소. 그랬더니 이관이 무엇라 하더냐? 대개 나라의 모든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소. 또 누구와 그와 같은 말을 나누었느냐? 전 총재 조업을 만났는데 군사에 대한 명령은 마땅히 우리 상위에서 나와야 한다고. 앞슬 형을 이겨내지 못한 강상인의 입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달려나옵니다. 의군부의 보고를 받은 태종은 이렇게 명합니다. 강상인이 거명한 자들 중에 비록 2품 이상의 높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따로 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로 포박해 의군부에 가두어라. 그런데 군사에 대한 명령은 한 군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조흡은 곧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이 조흡 역시 군사에 관한 명령은 한 군데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한 군데는 바로 상위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임금인 세종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왕전, 즉 태종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입니다. 강상인에 의해서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태종이 듣고 싶어하는 이름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상인에게 압술형이 가해집니다. 말하겠소. 얘기하겠소. 제발. 그래, 또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였느냐? 내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어느 날 상왕전의 문 밖에서 영의정 시몬을 만났는데 드디어 강상인의 입에서 시몬이란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그래, 영의정과는 무슨 얘기를 나누었느냐? 영의정을 보고 의논하기를 군사를 두 군데로 나누어 소속시켜야 하는데 갑병의 수가 너무 적으니 3,00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또한 옳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 또 이 의논할 일이 있어 어느 날 저물녘에 시몬의 집에 가서 군사는 마땅히 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였더니 시몬도 또한 옳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과연 시몬은 강상인에게 그런 말을 실제로 했을까요? 김순자 교수는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명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이 그 얘기를 했겠느냐?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원칙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태종에게 군사권을 가진 것이 잘못이다라는 뜻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면서 국왕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지요.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뭐 태종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혹은 뭐 부자지간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반죄로 이렇게 엮이면서 시몬이 엮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군부로부터 강상인의 진술 내용을 보고받은 태종은 그의 입에서 시몬이란 이름이 나왔다고 하자 반색을 합니다. 과연 내가 예측했던 진상이 오늘에야 드러나는구나. 이제 마땅히 대간을 제거해야 할 것이니 관련자들을 더욱 철저히 신문하도록 하라. 대간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큰 대자에 간사할 간자를 쓰는 그 대간이란 반역을 일으킨 큰 인물, 명나라에 가 있는 세종의 장인 시몬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강상인의 죄를 갖다가 최대한 부풀려서 마치 시몬과 공모해가지고 반역, 가까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지만이 이 옥사는 이제 그 완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고 부실합니다.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강상인의 자백, 이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백을 이제 받아내야 됐던 것이죠. 단서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거대한 옥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진 고문과 협박,
회유, 요걸 통해서 얻어낸 그 자백에 의지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이제 흔한 수법입니다. 우리만 그랬던 거 절대로 아니고요. 서양에도 똑같이 했고 중국도 똑같이 했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그런 방법은 씁니다. 이제 강상인의 옥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강상인이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왔는데요. 나는 내구비의 절제사로서 강상인이 시위부대가 허술하다고 하기에 의논을 했을 뿐이요. 군사가 두 곳으로 갈라져 있어서 문제라는 등의 말을 나는 결코 한 적이 없소이다. 저자가 바른 소리를 토설할 때까지 매우 쳐라! 시몬의 동생인 심청 역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노라고 말을 바꿉니다. 강상인에 의해서 이름이 거론돼 잡혀온 사람들은 일일이 강상인과 대질신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원, 이종무 등이 강상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왜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느냐 이렇게 따지자 강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진 고초를 견디지 못해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요. 내가 한 말은 모두가 무함이요. 자, 그런데 정작 배후 거물로 지목된 시몬은 명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맞대면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지요. 시몬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태종 역시 나중에 시몬이 귀국했을 때 강상인이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른바 이 강상인의 옥사에 대한 단죄를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겠죠. 자, 그럼 이러한 일련의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세종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세종실록의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국왕의 장인을 신하들이 일컬을 때에는 본방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심본방 이렇게 말을 하면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때 시몬은 사은사로 연경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강상인과 대질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수강궁의 상왕에게 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승정원 내관 김용기가 들어와 아뢰었다. 주상 전하, 의금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셨사옵니까? 죄인 강상인 등을 신문한다 들었는데 왜 그러는가? 강상인이 앞설 형을 받고 나서 심본방을 거론하였사옵니다. 그자의 입에서 과인의 장인 이름이 나왔다는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심본방께서 강상인에게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노라고 강상인이 터설했다 하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의 교지가 이미 그와 같으시네. 과인이 장차 어찌해 볼 수가 있겠는가? 주상은 수강궁으로 나아가서 김용기로부터 들은 말을 상세히 상왕께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로는 그 내막이 주상이 한 말과는 다릅니다. 태종이 이렇게 한마디 하자 세종은 그 뒤로는 장인인 시몬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만일 세종이 태종에게 상왕 전하, 어찌 아무 죄가 없는 저희 장인을 대역죄인으로 만들려 하시옵니까? 멈추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러나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태종이 죽을 때까지 4년 동안도 국가의 중요한 일은 결정하지 않고 또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비교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아버지에게 품해서 일을 시행을 합니다. 장인이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는 세종이 이제 아버지를 먼저 찾아 나갑니다. 가가지고서는 그렇지 않다. 나의 장인은 연관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태종이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종이 하는 말은 이미 아버지의 교지가 이와 같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한마디만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윤훈표 연구원은 이때 세종은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태종이 외척인 시몬을 제거함으로써 아들의 왕권 기반을 탄탄하게 해주려는 그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세종은 정치 경험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왕이 자신의 치세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존재를 비리 손을 써가지고 제거하려는 의도, 이걸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경험이 적으니까. 세종이 언제 무슨 정치적인 무슨 여러 가지 사건에 얽매인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자인을 살려보자고 증거가 없으니까 용서를 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세종이 이 부왕의 뜻을 갖다가 헤아릴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어떤 총명함을 이제 완벽히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권력을 태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왕인 세종 역시 자신의 장인이 대역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사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태종은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제거 대상으로 지목하긴 했는데 강상인을 고문해서 얻어낸 이 죄목이라는 것이 고작 군사에 관한 일은 한 군데에서 관장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 했다는 것인데요. 영의정이자 국왕의 장인을 그런 정도의 혐의로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시몬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지적해줄 대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좌의정 박은입니다. 김순자 교수와 윤훈표 연구원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강상인 사건을 확대시켜서 시몬까지 연루되게 하는 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좌의정인 박은입니다. 태종 정권에서 좌의정에 올랐고 세종 즉위한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박은은 태종 치하에서 이제 출세해서 권력을 오랫동안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방원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있던 시절에 이미 이방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태조 정권이라면 이 사람이 이제 오히려 반역죄로 다스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방군을 동원해가지고 이방원을 도운 사람입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상인의 역사를 부풀려서 시몬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거는 태종이 너무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되면 태종 입장에서 본다면 불리한 것이죠. 그럴 때 박은이 나와서 시몬에게 태종은 충분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왜? 비정상적인 영의정 인사가 확실했으니까요. 나보다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임금의 장인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영의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시몬은 주의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증언해주고 입증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시죠. 상왕이 좌의정 박은을 부르니 박은이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아니하였다. 상왕은 박은이 칭병하고 나오지 않은 뜻을 헤아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숙을 박은의 집에 보내서 교지를 전하게 하였다. 원숙에게 주어보낸 태종의 교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 강상인의 죄는 대간과 나라 사람들이 2번이나 청했기에 내가 그들을 외방으로 내쫓는 선에서 그치려 했다.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주상은 이제 막 왕위에 올랐고 내가 장차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터에 이와 같이 위험한 자는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다시 그 일을 신문해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이야. 시몬이 말하기를 군사가 반드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고 하니 경은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채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지를 받아본 박은은 태종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신은 일이 이 지경에 이를 줄 몰랐사옵니다. 시몬이 군사는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면 그 한 곳이
어찌 우리 상왕전을 가리킨 것이었겠사옵니까? 반드시 주상전을 가리킨 것일 터이옵니다. 그 뜻은 묻지 않아도 알 수가 있사옵니다. 신도 또한 상왕 전하께 아뢰올 일이 있으니 마땅히 두 임금님 앞에 가서 친히 아뢰겠나이다. 국왕이 부르는데 안 갑니다. 아프다고 핑계대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바로 직전까지도 태종하고 아주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태종에게만 충성을 하겠다. 박은은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경쟁자가 시몬이 되었겠죠. 그리고 자기는 좌의정 자리에 있는데 중국으로 사신 떠나기 직전에 영의정 자리에 일단 딱 임명이 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현지 국왕의 장인이니까 이게 사적인 관계로나 공적인 관계로나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박은 같은 경우는 아마 의도적으로 시몬을 견제하거나 제거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을 핑계대고 집안에 집거하던 박은은 당장 언제 그랬더냐 싶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입궐합니다. 그는 태종의 거처인 수강궁으로 가서 태종과 세종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사람을 통해 신본방에게 내가 장차 좌의정을 사직하려고 하니 신본방이 나를 대신하여 좌의정을 맡으면 좋겠소. 이렇게 청했사옵니다. 하온데 수일 만에 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자신이 좌의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것이었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외척으로서는 마땅히 겸양하는 마음으로 정승벼슬을 사양해야 할 터인데 오로지 자신의 사용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사옵니다. 그리고 시몬이 드디어 영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임금의 장인이 나라의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자 시몬이 대꾸하기를 임금의 장인이 좌의정에 임명된 예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였사옵니다. 박은은 이 외에도 시몬에 대해서 이런저런 흉을 늘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애당초에 태종이 시몬에게 영의정 벼슬을 툭 건네준 것은 50살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영의정 벼슬을 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윤훈표 연구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박은은 태종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박은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몬 아래인 좌의정의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시몬이 영의정이고, 나이가 많은데, 박은은 좌의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어떤 그 인사입니다. 시몬의 매우 비정상적인 영의정 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태종이 내리는 무서운 경고에 대해서 시몬이 주의를 해야 한다.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몬을 수모자, 즉 반역 집단의 우두머리로 한 대역죄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입니다. 시몬을 강상인의 옥사에 연루시켜서 대역죄인으로 만드는 데에는 좌의정 박은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실록의 기록을 살펴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시몬의 후손인 일부 청송심 씨 사람들은 박은의 후손인 반남 박씨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전합니다. 그런데 윤훈표 연구원은 설령 당시 좌의정이었던 박은이 태종의 편에 서서 협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몬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며 박은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거 안 하면 결국 자기도 시몬하고 똑같이 엮어가지고 크게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뜻에 따라서 후세 사람들의 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박은이 마치 시몬을 몰아가지고 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죠. 청성심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박은을 뭐라고 하나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아마 그 태종이 파놓은 꾸며놓은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태종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11월 25일 태종의 명을 받은 의금부의 관리들이 말을 몰아 서북 쪽으로 달려갑니다.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오는 시몬을 체포하러 가는 것이죠. 판전 의감사 이육을 의금부 진무로 임명하였는데 의주에 가서 시몬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또한 상왕은 특별히 이렇게 명하였다. 만약에 시몬이 명나라 사신과 같이 오거든 시몬에게 병을 핑계대고 짐짓 머물게 한 다음 비밀리에 잡아와야 할 것이야. 그리고 그 사실을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조선 왕실의 부자 사이에 무슨 변고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른바 강상인의 옥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취조했던 의금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올립니다. 전하, 의금부에서 아뢰옵니다. 형률에 의거하면 강상인, 박습, 심청, 그리고 이관은 모반대역죄에 해당되므로 수모자와 종범자를 분간하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하게 될 것이오며 그들의 아비는 물론 나이 16세 이상이 된 아들 역시 모두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어린 아들들과 처첩, 조손, 형제 자매는 공신의 집에 나눠줘서 노비를 삼게 할 것이옵니다. 또한 이각과 최지진은 강상인의 모의를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곤장 100대를 치고 3,000리 밖으로 귀양 보낼 것이오며 성달생은 곤장 100대를 치게 할 것이옵니다. 사실 이들은 태종 이방원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며낸 공작에 잘못 걸려들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2명이어서 상왕전과 주상전을 모두 경비해야 하니 시위 군사의 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거나 혹은 군사에 관한 일을 어느 한쪽에서만 맡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것이 빌미가 돼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으니 이 원통함이야 오죽하겠습니까?